자, 지금까지 시계열 모델을 효과적으로 고려해서 추론하는 딥러닝 구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구조를 활용해서 시계열 데이터 및 시계열 문제들을 어떤 것들을 풀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부에서 주식 가격 예측, 시계열 분류, 이미지 캡셔닝, 그리고 번역 등에 대해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요량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계절성 수요를 띠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추의 경우에는 겨울에 김장을 하기 때문에 겨울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추를 예시로 들어서 최근 수요량이 다음과 같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최근 3개월의 수요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달의 수요량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의 수요량을 입력으로 넣어서 그 다음 달인 4개월 차의 수요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윈도우 크기란 특정 구간의 길이를 뜻하게 됩니다. 최근 3개월이라고 하면은 윈도우 크기가 3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12, 18, 15 해가지고 이렇게 22까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그림 B와 같이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12, 18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달인 15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칸 띄어서 18, 15 지금 여기에 있는 18, 15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6 이렇게 쭉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NN에 넣는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샘플, 이 샘플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은 12, 18을 인풋으로 넣어서 H1, H2, H3가 나오고 그러니까 8까지 넣으면은 세 번째 요 H3라는 문맥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5라는 수요량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RNN은 최근 3개월의 수요량을 인풋으로 해서 그 다음 달의 수요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확장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품목을 입력으로 넣고 출력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추와 오이의 수요량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력으로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각 품목의 수요량을 예측을 하는데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RNN을 가지고 예측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샘플에 대해서 한번 해본다면 34와 12가 같이 넣어서 H1을 구성하고 그 다음 35, 10을 넣어서 H2 그 다음 36, 8 넣어서 H3 이렇게 해서 출력으로는 그 다음 달, 네 번째 달에 있는 오이와 상추의 가격 35와 15를 H3라는 문맥 벡터를 이용을 해서 각각 이렇게 출력 값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H3을 계산을 할 때는 36과 8이라는 두 개의 입력값을 넣고 그리고 H2를 입력값과 조합을 해서 이렇게 H3을 계산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상추의 다음가 요 상추의 다음 달 가격을 예측을 하는데 상추의 최근 3개월간의 수요뿐만 아니라 오이의 최근 3개월 수요도 같이 고려해서
고려해서 상추의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의 다음 달 가격을 예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품목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식 혹은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도 순환신경망을 활용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날짜별로 시작가, 그리고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5개의 정보를 각 시점에 넣게 되면은 최근 며칠 혹은 몇 주간의 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그 다음 날에 뭐 가격 값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4일치의 가격 정보, 주식 가격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다음 날 4일차의 가격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체 신호에 대해서도 순환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분석 혹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전도 및 뇌파와 같은 생체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패턴이 있게 되는데요. 최근 몇 초간의 순차적인 생체 신호를 입력으로 넣어서 최근의 패턴이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인지를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뇌 활동이 정상인지 질병이 있는지를 진단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뇌파의 경우에는 요 각 생체 신호에 대해서 각 시간을 구간별로 이렇게 잘라서 봐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구간별로 자르면 사실 요거는 일종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그 각 구간별의 이미지를 컨볼루션 신경망에 넣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벡터 하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타임 스텝에 대해서도 이렇게 벡터를 뽑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벡터들을 순환신경망의 인풋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체 요 생체 신호에 대해서 이게 뭐 뇌파가 얕은 수면 단계인지 뭐 깊은 수면 단계인지 혹은 렘 수면 단계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중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가 언어 데이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혹은 텍스트가 대표적인 언어 데이터이죠. 이러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시켜 단어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언어 모델링 혹은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기계 번역 또한 언어 모델링 태스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더 펜이라는 단어들이 입력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 어떤 단어가 올지를 예측을 해서 뭐 is라는 단어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는 is가 올 확률, 뭐 is는 0.8, 80% 확률로 온다. 그리고 다른 단어, 뭐 타이거는 0.001%가 온다. 뭐 이렇게 모든 단어에 대해서 각각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게 됩니다. 실제 언어 모델링을 학습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문장 혹은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언어에서 존재하는 패턴 또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대왕이 올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것을 배우면서 세종은 대왕이다 라는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언어 모델을 학습하면 단순히 다음 단어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어를 생성하여서 문장 이상을 생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샘플링 혹은 인퍼런스, 뭐 디코딩 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문장의 처음을 뜻하는 BOS라는 단어, Begin of Sentence의 약자인데, 이 BOS 단어를 입력으로 넣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오게 될 단어들의 확률을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단어들의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라는 단어가 0.8, 80%, 아니면 뭐 더라는 단어는 0.1, 뭐 10%, 뭐 cat이라는 단어는 0.01, 뭐 1% 이렇게 확률이 있으면은 80% 확률로 A를 샘플링을 하고 뭐 10% 확률로 더를 샘플링하고 이렇게 단어를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뭐 라는 단어가 뽑혔다 하면은
어라는 단어를 그 다음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BOS, 다음 단어가 올 확률을 또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게 되고 그 확률을 기반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캣이 뽑혔다 하면은 뭐 캣도 다시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EOS, End of Sentence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되고 EOS가 나오게 되면은 그 샘플링 과정을 멈추게 됩니다. 그 End of Sentence라고 해가지고 문장의 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A castling in the tabl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생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은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문장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BOS 다음에 어라는 단어가 샘플링이 됐고 또 그 다음에는 캣이라는 단어가 샘플링이 되었는데 다음에 캣이 아니고 뭐 도그라는 단어가 샘플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단어가 또 다른 문장으로 전개가 돼서 샘플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언어 모델링은 굉장히 많은 문장 또는 문서를 가지고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책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문장을 생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학습 초기, 즉 몇 문장만 가지고 학습한 경우에는 다음처럼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았고 언어 패턴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언어 모델을 가지고 문장을 생성을 하면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문장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학습을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언제부턴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또 학습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셰익스피어 문체처럼 이렇게 문장을 생성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모델링을 이미지를 이해하는 컨볼루션 신경망과 결합하면은 앞서 소개했던 이미지 캡셔닝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컨볼루션 신경망, CNN 모델에다가 넣고 이거는 좀 복잡한 CNN이긴 한데 CNN 입력으로 넣어서 해당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하는 어떠한 벡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 벡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언어 모델의 문맥 벡터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이런 문장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CNN 그리고 이 CNN에 있는 벡터를 문맥 벡터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CNN과 RNN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을 거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을 제대로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장 및 문서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초거대 언어 모델, 영어로는 Large Language 모델 또는 줄여서 LLM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굉장히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태스크가 아닌 범용적인 용도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사전 학습, 영어로는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모델이 오픈AI의 GPT-3 또는 GPT-4가 있죠. 이러한 모델들은 단순히 요약, 기계 번역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딥러닝 모델이 성능이 향상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모델들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와 더불어 굉장히 큰 딥러닝 모델 구조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GPT-4 같은 경우에는 수조에서 수십조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학습하였다고 하고 또 수백 기가에서 수 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모델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어 모델에 대해서 사전 학습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다들 수능 영어 문제에서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은 이러한 빈칸 추론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원래 정상적인 시퀀스에서 일부 단어들을 이러한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의 출력에서는 딥러닝이 원래 단어의 확률이 1이 되도록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이 모델은 강아지를 0.7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정답은 1.0이라고 이렇게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은 그 마스크 주변 단어들의 문맥을 통해서 마스크 위치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추론하도록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언어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아까 어텐션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최근 언어 모델은 이를 확장한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각 단어에 대해서 다른 모든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단어에 대해서는 주변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셀프 어텐션 기법을 사용을 하는 트랜스포머라는 최신 구조를 활용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 중에는 대표적으로 버트라는 구글이 만든 모델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트랜스포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순차적인 순환 신경망의 단점으로는 t번째 상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그림, 요 그림처럼 t-1번째 상태가 계산이 되어야지 t번째 상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고 또 여전히 그 기울기 소실 및 기울기 폭주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긴 문맥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 구조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이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순차적으로 입력을 넣어서 각 스텝의 상태 혹은 문맥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토큰들을 한 번에 입력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The cat is black 이라는 단어를 한 번에 이렇게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 내부적으로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하는데 그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할 때는 오른쪽 예시처럼 지금 이렇게 시퀀스가 있는데 i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할 때는 주변 단어들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문맥 벡터를 계산을 할 때는 지금 더가 중요하다 해서 어텐션 가중치를 0.3 그리고 애니멀도 중요하다 그래서 0.3 그리고 didn't는 0.05 이렇게 어텐션 가중치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른 단어들의 문맥 벡터들을 가중 합산을 해가지고 it이라는 문맥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주변 단어들을 어텐션 가중치를 계산을 하고 그 어텐션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가중 합산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상태 벡터들을 계속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각각의 단어 벡터들은 그 주변 단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 단어들과 문맥이 각 단어들이 아까 애플이라는 단어처럼 어떨 때는 사과라는 단어로 쓰이고 어떨 때는 회사라는 단어로 쓰이고 이렇게 중의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문맥 자체가 중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헤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는 지금 헤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떨 때는 지금 it이라는 단어는 더와 애니멀을 각각 어텐션 가중치를 높게 두는데 또 어떤 헤드에서는 it이라는 단어가 뭐 스트릿을 높게 이렇게 어텐션 가중치를 둘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관점을 여러 개의 관점을 통해서 어텐션 가중치들을 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트랜스포머에는 크게 세 가지 모듈이 존재합니다. 먼저 아까 설명했던 셀프 어텐션이라는 모듈이 있고 이 모듈은 다른 아이템 혹은 단어들의 순차적 혹은 결합적 정보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까 트랜스포머는 입력들을 순차적으로 넣지 않고 한 번에 넣는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인 정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입력 단어 벡터들에 대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순서 정보를 담은 단어들을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입력 단어들이 순서 정보를 같이 담고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feed forward라는 모듈의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 모듈은 순차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학습 데이터 셋에 있는 글로벌한 지식 혹은 뭐 공통적이거나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포지셔널 임베딩과 셀프 어텐션 모듈은 순서 정보 및 입력 단어들의 순차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피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지식을 처리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더불어서 사전학습 방법에는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음 단어가 무엇이 올지를 계속 예측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 있는 학습 문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학습 문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처음에는 Second Law of Robotics 콜론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올지를 이렇게 예측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문장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라는 단어가 정답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를 맞추도록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그 다음에 어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또 로봇이 와야 된다. 로봇을 예측을 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그 언어 모델한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계속 예측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학습 방법을 통해서 언어 모델은 언어적인 패턴 및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최근 거대 언어 모델 대부분은 이 커주얼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사전학습을 수행하고 대표적으로 GPT-3와 GPT-4가 있습니다. GPT-3의 경우에도 3천억 단어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어떤 것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사전학습은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범용적인 언어 지식을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있지만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학습, 트랜스포머 러닝이라고도 하고 또는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미세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에 이 사전학습된 모델이 최적화하도록 다시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학습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시킨다면 사전학습된 모델을 영어 프랑스 번역을 위한 모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전학습되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 처음부터 특정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보다 미리 방대한 지식을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을 특정 태스크에 학습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을 수행하면은 사전학습 모델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도메인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특화 AI로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어 특화 AI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 훨씬 더 방대하게 사전 학습된 모델, 뭐 예를 들어서 GPT-4와 같이 사전 학습된 모델은 다음과 같이 매우 방대한 목적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어를 코드로 변환한다거나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법 교정을 하는 등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전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에서 모델의 크기를 또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오픈 AI의 GPT-3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자릿수에 대해서 덧셈 연산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모델의 크기가 지금 1억 개에서부터 1750억 개까지 이렇게 모델의 크기를 매우 키워나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특정 모델 크기에서는 이 두 자릿수 덧셈 연산에 대해서 풀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Emergent Ability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관측된 이후로 거대 언어 모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하는데 이런 LLM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학습을 한 거대 언어 모델들은 지시문 혹은 명령문, 영어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시문을 주었을 때 그 프롬프트를 잘 따른다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지시문에는 단어 순서를 뒤집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인풋 문장을 실제로 이렇게 단어들을 뒤집어서 이렇게 잘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거대 언어 모델이 지시문을 잘 이해하고 따르도록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모델이 지시문을 잘 따르고 성능을 높이도록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챗GPT 등 거대 언어 모델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습 사이트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실습 사이트로 오픈AI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미리 오픈AI 계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스템 메시지라는 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소개한 프롬프트로 모델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할지를 우리가 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GPT-4 Omni 혹은 GPT-4 Omni Mini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면 LLM 모델한테 어떤 대답이든지 끝에 용이라는 글자로 답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끝을 항상 용으로 답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아닙니다용 으로 대답해야 해. 이렇게 우리가 LLM 모델의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입력으로 안녕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라고 답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저녁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김치찌개 어때용? 참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재밌게 용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 혹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모델한테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델이 더 성능 좋게 답변을 하게끔 만들던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도록 좀 강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프롬프트를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순차적인 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이고 그 길이가 데이터마다 서로 다를 수 있고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 혹은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에 따라 의미 혹은 문맥이 다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에서 처리하기 위해 RNN과 같은 순환신경망부터 시작해서 최신의 트랜스포머 구조의 모델들이 제안되었고 이러한 모델들은 순차적인 입력값에 상관없이 가중치를 공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신경망 및 최신 모델들을 활용하면 실생활에 존재하는 여러 시계열 데이터와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고 사전 학습된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 매우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